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을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3심에서 패소하면 끝인가요? 이웃 간 다툼을 촬영에 퍼뜨렸다면 군대 후임이 강제추행 고소를 했어요. 남편 전 연인의 계속되는 연락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명화 속 법률 쟁점들을 알아보는 신법판 금요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법판 해석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지 권윤주 변호사님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라미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열연이 빛난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라미안 배우님 저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짓말이 제일 쉬운 삼선 국회의원 주상숙 씨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가 없는 진실의 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고의 무기인 자신의 거짓말을 잃으면서 그녀의 좌충우돌 고군분투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정말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입을 갖게 된다. 얼핏 보면은 진실의 입 좋을 것만 같은데 참 국회의원으로서 난감한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영화 정직한 후보 속 법률적 요소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 정직한 후보의 3선 현역 국회의원 주상숙이 4선을 위해서 선거일 13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선거일 13일 전 시점에서부터 딱 시작하는 이유가 또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다 법의 규정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3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선거 기간은 선거일 14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조에 의하면 선거 운동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에 선거 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13일간 선거 관련 각종 유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에서는요. 시기별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로 전체적으로 다 금지되는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일 전에 180일
그리고 120일, 90일, 60일, 30일 이런 단위로 선거일까지 할 수 있는 행위가 기간별로 다 다르게 제한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선거운동 중에 어떤 것들이 제한되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상숙이 진실의 입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선거운동은 방송 출연입니다. 이때가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주상숙 본인이 거짓말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가 이제 남편과 함께 방송에 갔는데요. 자신의 숨겨진 대선 욕망이 막 분출되는가 하면 남편에 대한 19금 불만 사항까지 진실을 어김없이 털어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홍보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에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후보자를 출연시키면 안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용하는 방송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연설과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경력에 대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정당이나 각 후보자에 대해서 공평한 분배를 해줘야 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속에서 방송에서 정말 진실말을 말하면 저 친구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 부분 저도 참 재밌게 봤거든요. 이렇게 선거 운동이 딱 정해진 기간별로 또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다음 장면입니다. 주상숙은 자신의 입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끼지만 주어진 선거운동 일정에 맞춰서 도서관 개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주상숙은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자서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서 역시 진실의 입 때문에 대필 작가가 자서전을 썼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선거에 맞춰서 참 관행처럼 자서전을 출간하고 또 출판 기념회도 열고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이런 부분, 이런 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자서전에 관한 출판 기념회는 대표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개최 금지 대상 기간에 출판 기념회를 할 수가 없고요. 그 개최 대상이나 장소를 모두 불문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요. 출판 기념회에 이제 선거 구민한테 참석을 유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무료 또는 싼 어떠한 그 책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가수나 전문 합창단의 축가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이라든가 전문 예술인에 대한 초청 공연을 하는 것들 모두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판례 중에는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자가 예비 후보자를 등록하기 불과 며칠 전에 출판 기념회 초청장 발송을 하는데요. 그 개최 장소의 수용 인원이 70여 명에 불과한데도 그 초청장 명목으로 12,00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했고요. 또 초청장에 그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및 봉투에는 그 후보 예정자의 당적이나 지책 등이 이제 기재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홍보 목적 그리고 자신의 그 후보로서의 지위를 알리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라는 명목하에 열리는 형태의 선거운동이다라고 판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선거법이 특히 좀 자주 개정된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네, 선거법이 사실은 조금 특별법이기도 하고 모든 변호사가 다루는 법은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의 원칙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법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허용, 예외적인 금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도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거법이 게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주 개정되고 있어서 그 개정된 내용을 다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한테도 좀 특별히 어려운 법률이다 이렇게 꼽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선거법이 이렇게 반드시 선거의 당사자가 되는 후보자만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선거법은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결정적 장면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요, 정직한 후보 2편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주상숙에게 달걀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에게 달걀을 투척하는 행위, 우리가 또 뉴스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란을 던지거나 하는 행위 사실 정말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어떤 혐의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물리적으로 충돌이 돼서 몸에 묻고 그걸 닦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 투척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폭행죄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어떤 특별적인 하나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죄보다 상당히 가중해서 중하게 처벌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사실 일반인 분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때 유형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행사까지 전체 심리적 폭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타를 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이런 수염을 자르는 행위, 그리고 고함을 질러서 귀를 아프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모두 폭행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어떤 신체적인 유형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 때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포간이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이런 역시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건을 던지긴 던졌는데 맞지는 않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물건을 그냥 대상으로 해서는 폭행이 성립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리가 없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니라 물건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그 유형력을 행사해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제 폭행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폭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폭행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 유형력의 직접 간접적인 모든 반드시 접촉하지 않아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란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따라서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하나 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술집에서 싸움 나가지고 서로 정당방위니 뭐니 하면서 같이 싸움 붙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경우에 그럼 서로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가 맞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내가 대응하는 것이 무죄가 아니냐,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폭행죄에 양쪽이 다 해당된다라고 인식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제 다만 중요한 점은 어떤 신체적 상해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히 좀 물리력이 서로 이렇게 신체에 어떤 진짜 아픈 진단서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반드시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의사 표시가 공판 단계에 있어서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소 기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처분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명화 속 법률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 정직한 후보 영화와 함께했는데요. 워낙 또 재미있게 본 그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정직한 후보 속의 어떤 선거법 쟁점이라던가 각종 폭행죄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아직 지금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요. 그럼 다음 순서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얼마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리고 밤 11시가 넘어 세탁기 돌리는 소리, 가끔은 드르륵 드르륵 알 수 없는 기계음까지 들렸죠. 몇 번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고 그럼에도 도통 개선이 되지 않아 위층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겠다는 위층 부부는 그날 이후 더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부부를 만났고 층간소음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매트도 깔고 아이들도 주의시킨다며 도리어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저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화가가 다툼을 했고 욕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위층 남편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싸우던 제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건데요. 아무리 제가 욕을 했다고 해도 이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위층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층 부부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옛말이죠. 좀 이웃 간의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쟁 상황 정말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싸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위층 남편의 행동 어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층간소음에 대한 현재 좀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층간소음 문제는 워낙 주민들 상호 간에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법률이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로 우리 요즘에 최근에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는 뭘 하냐면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민원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민원 절차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은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장하고 동대표 그리고 소유자들 실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포함한 그 입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입주민은요. 원래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고요. 또 관리 주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리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조치를 받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좀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형사처벌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떠한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피해를 막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쟁 당사자 간에 지금 사안 주신 것처럼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님 사안과 같이 어떤 물리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르르고 그 충돌된 장면을 촬영을 했던 그런 사안이신데요. 실제로 이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층간소음이 나는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여러 판례들이 찾아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층간소음으로 문제된 부분을 당사자들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폭행으로 싸움을 하고 그런 부분을 증거 수집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맡고 있다라는 증거 수집 목적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상 내가 맞는 것에 대한 피해 증거 보전 절차다라는 이유로 증거 보전 절차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어떤 민사 하급심 판례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그 사람을 촬영하면 인격권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나에 대한 방어 행위이고 형사적인 긴급한 증거 수집 절차라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동영상 촬영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굉장히 보복적으로 그 소음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서 밑에 층에서 이제 더 이상 관리소장을 통한 민원도 안 되고 경찰 신고를 해도 막아지지가 않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치달아가지고 윗집에 올라가서 그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고의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준 즉시 들어가서 막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사에 제보돼서 일부 모자이크 돼가지고 방송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 이 촬영한 사람들, 즉 밑에 집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서 그 책임으로 각각 5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리 이것이 촬영이 인격권,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찍은 이유는 내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입증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이다라는 부분이랑 이렇게 서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권입니다. 그러한 환경권과 그 피해 당한 가해자 측 윗집의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너무 중한 사생활 침해다라는 것이고요. 그 윗집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연히 가해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다른 가족의 모습도 같이 촬영이 된 점, 그리고 방송까지 된 점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위법성이 좀 있다라는 전제에서 인정은 됐지만요. 금액이 또 생각보다 50만 원은 좀 많이 낮은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근데 그 낮은 금액이 인정된 이유는 이 과정에서 밑에 집이 윗집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많은 지금 사전 절차와 중재 절차를 많이 했는데도 이제 아무런 시정이 안 되었고, 심지어는 윗집에서 이것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형사 절차, 민사 절차에서 모두 아무런 층간소음이 없었다고 대놓고 부인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금액은 매우 적게 인정된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촬영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변호사들도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증거 있어야 된다. 뒷받침할 만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촬영한 이 결과물, 영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전후 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는 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증거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형사처벌될 만한 어떤 피해 행위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민사적인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 허용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가해 행위가 있더라도 함부로 단정짓고 그것이 증거 수집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에서는 동 대표들에게 전송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곳에 올렸다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뭐 동대표들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사안을 찍어서 올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고발하고 싶다,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의 피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인정받고 같이 공감받고 싶다, 뭐 그런 의도였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공익 목적이 인정될 것이냐. 그런데 가해행위자가 공인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촬영한 것이 자신의 형사처벌의 수사 과정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을 인터넷상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훼손 소지가 높다. 그래서 공익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층간소음 갈등으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5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났던 그 사례도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결국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들 해두면 좋을까요? 네, 뭐 물론 상대방의 가해자의 행위를 우리가 예방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로 나아가지 마시고 일단 중재할 수 있는 그 현장 소장, 우리 관리소장님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또 요즘에 좋은 정책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주민자치적으로 해결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어서요. 여기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더 법적인 절차보다 부드러운 절차고, 이러한 유사사건 경험 많은 중재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웃 사촌 간에 좀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최대 서로 조심조심하고요.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겠죠. 네. 많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2008년 4월 달에요. 네, 예, 그 PF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 달에 분양을 하는 모델하우스가 다 돼 있고 허가가 나서 네, 예, 그게 PF 이자가 뭐 한 달 빌려주면은 분양금 들어오면 바로 이 갚겠다. 네. 그게 뭐 대출 협약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2014년도 11월 달에 그 공사가 다 완료됐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 제일 처음 갚아야 될 PF 이자를 갚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업을 해서 또 갚겠다고 하고 그 다음 사업을 또 했는데도 또 안 갚았어요. 네네, 해서 제가 이제 시행사 아들한테 돈을 빼돌린 걸 찾아서 네, 그걸 압류면 전부명령을 해가지고 받을 여건이 되니까 네네, 제가 그때 이제 2014년도에 갚지 않고 하는 걸 대비해 2013년도에 지급명령을 왔었거든요. 네. 중앙지방법원에.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네네, 그거를 청구 이유 소송을 해와가지고 네. 그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걸 1심, 2심, 3심 다 졌어요. 아, 우리 상담자님께서 패소를 하셨단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큰 은행, 지금 우리은행 전신에 상업은행에도 근무했었고, 네네, 예, 그 시대 한미은행에 옮겨서 지점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한 사람인데, 네, 민법 477조 79조에 보면은 네, 그 대출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는다고 돼 있고, 네. 그게 세계의 이 어느 나라나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는 게 그게 이제 이 금융 관행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그거를 제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단까지 모두 받으시고 완전히 패소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패소한 상태인데 네, 이렇게 법을 위배해서 1심, 2심, 3심이 그렇게 이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면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네, 재심 재판에서 그 주심 판사님께서 네, 이거는 이제 판결이 잘못됐다 해서 이 법원 판사님을 달리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해서 네. 기대를 했는데 또 똑같은 판결을 했어요.
상단장님 지금 재심이 인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됐죠. 그렇죠. 재심이 인정이 안 되신 거죠. 안 됐으니까 이제 제가 또 진 거죠. 네, 네, 일단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상고를 했는데 네. 법률 위반인데도 상고심에서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 불심리 속행으로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 법원의 그 불심리 속행으로 하는 거는 법률 위반이나 주요 증거를 위반했을 때는 그게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고 잘 아시다시피 시행사는 신용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제 PF 이자가 그 3억이나 되는 대출금인데 그 3억이라는 돈은 그 은행에서 저도 있었지만은 신용으로 3억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자 없이 할 수도 없고. 네네.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사기꾼 이 상대방 주장대로 우리의 증거나 그 민법 477조 79조나 금융 관행이나 다 무시하고 1, 2, 3심, 재심, 또 상고심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이게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해가지고 네, 상단장님 저희가 일단 지금 권윤주 변호사님이 내용 같이 들으셨으니까요. 네네. 조금 더 질문 답변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좀 네네네. 풀어가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말씀 다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소송하셨던 금액의 가액이 대략 3억 원 정도 되시나 봐요. 3억이고 2008년도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은 2008년에 3억이었으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갚았나 본데요. 상대방 갚은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세요? 갚은 게 없습니다. 갚은 게 전혀 없으세요? 갚은 게 전혀 없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2008년 4월 달에 이제 PF 이자 21일 날, 4월 21일 날 네. 그거는 PF 이자는 한 달만 그게 어긋나도 그 사업을 몰수해요. 예, 선생님 제가 이게 1, 2, 3심에다가 재심까지 하신 사건이라 네네. 그 수없이 많은 히스토리를 지금 다 방송 중에 들을 수는 없어서 죄송하지만 네네. 조금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청구 이의라는 것은요, 보통 그 지급 명령 결정 난 이후에 어떤 네. 사후 사정으로 일부 변제가 되거나 어떤 네. 그런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그 이후에 다른 소멸 행위가 있었다라는 때 하는 소송이거든요. 청구 이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얼핏 얘기하신 것 중에 시행사 아들한테 압류 및 추심 명령했다 하셔서요. 그때 조금 변제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얼마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간단히 말씀 올릴게요. 예. 예, 이제 돈을 갚지 않고 예. 이제 이분이 이 시행 사업을 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예. 전과 8범이에요. 예. 시행사는 그렇게 신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학시키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 회사를 딸리 만들어 가지고 대여금으로 해서 아들한테 대여 30억을 하는 것을 네. 제가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 대여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급 명령이 2013년 9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된 건데 3억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때서 청구 이유를 걸은 거예요. 압류 및 추심이 아니라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도 이 은행에 이 상업은행 지금 우리 이 은행 전신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채권 점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예, 선생님 근데 우리처럼 죄송한데 아는 사람한테도 예. 저 사기꾼 편에서 예. 제가 보기에 그걸 그냥 저렇게 우리 법원이 판결을 해도 네.
이 미국 같은 데는 저도 미국 은행에 유학 갔다 와서 거기 이 11시에서 12시 보면은 예. 원고나 피고가 원하면은 다 녹취해서 그걸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백수십 배 항고 상고 건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예. 납득이 안 되게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판결을 해도 네. 이게 지금 죽고 싶어요. 예.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 많겠어요. 예,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 판결 네. 이유가 압류 및 전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연봉 약정을 했어요. 예. 연봉을 1억을 주기로. 예. 그래서 첫 해에 그걸 갚지는 않고 연봉이라고 9천만 원을 준 게 있어요. 예. 2008년도에서 2009년 1월 사이에. 예. 근데 2013년도에 지급명령을 보니까 법적으로 아주 나쁘게 하기 때문에 3억 원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했고, 예. 그리고 2016 안 갚기 때문에 2014년도에 완공하고도 안 갚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자에 대해서 또 지급명령을 또 하셨고 1억 예. 9천을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찾아서 그걸 그 두 지급명령을 가지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으면은 네. 설령 청구 이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자 부분에다 해야 되는데 9천만 원 내 연봉 준 걸 가지고 원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금을 예. 까고 또 2013년도에 지급명령을 할 때 그때는 이 지급명령 통지가 된 날부터 20%, 연 20% 이제 법적으로 예.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랬죠. 예. 예, 지금은 12%고 예. 그 사이에 15% 됐었고 20% 됐던 것도 어떻게 된 게 그건 신청도 안 했는데 다 까부시고 예. 예? 19년도 청구한 그날부터 12%로 해서 주는 걸로 아. 예? 원금에서 9천만 원을 까고 이자도 한 푼도 안 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조금 이해가 돼서요.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어찌됐든 좀 판결에 그 대응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석연치 않은 판단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전혀 안 나고 비용 네. 이자에 대한 충당이나 또 원금에 네. 대한 충당 부분이 계산이 잘못되고 네. 충당 순서나 우선순위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1, 2, 3심을 다 진행하셨고 심지어 재심까지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 진행해 보셔서 잘 아시죠? 네. 재심 사유를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 법률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에 그 네. 판사가 또는 법원의 판결이 법원 네. 구성이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재심 사유가 되고 또 대리인이 있었을 때 그 대리권이나 그 대리권에 대한 수여의 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적절한 대리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막 남의 소송을 한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형사처벌 받을 사람의 어떤 자백 그런 피해에 입어서 누구한테 이제 칼 들고 자백하라 그래가지고 허위 자백한 경우, 그리고 또 어떤 문서가 증거로 됐는데 그 증거가 위조나 변조된 경우, 또 증인이 나와서 증인을 진술했는데 그때 증언이 위증을 한 경우, 그리고 어떤 판결이 있었는데 그 기초된 판결이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선생님 지금 여기에 사안에 보면은 이 재심 사유조차도 여기에 보면 위조라든가 변조, 위증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형사처벌까지 돼야 된다라는 게 민사소송 재심 사유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억울하시고 저희도 이제 변호사로서 재판해보다 보면 판결문의 내용이 판사와 우리 변호사의 생각 그리고 당사자의 생각이 달라서 정말 결론에 대해서 좀 불복하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판결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억울함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제 다만 재심 사유는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가 3심까지의 그 법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함부로 허용되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시지만 지금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미 심지어 재심을 신청하셔서 재심 기각
결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 대법원 가서 또 심리불손객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송하거나 법적인 구제 절차 밟을 수는 없다라는 현실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비판력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서 같은 당사자 사이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그 판결이 다시 새롭게 또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민사소송법에서 비판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 또 소송을 하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억울해서 한 번 더 소송하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소송하시면 패소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상대방이 당연히 판결문 내면서 항소를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만비하고 있는 그러한 법 체계 내에서는 구제받기가 어려우시고 만약에 지금 주장하신 사유가 새로운 어떠한 주장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같은 소송이 아니라 새로운 소송, 다른 소송이다라는 판단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때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시간에 판결문의 모든 내용과 사실관계를 제가 검토해 드릴 수가 없어서 다 가까운 변호사님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조금이라도 여지가 없는지 다른 판단을 받을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볼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윤주 변호사님께 정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미 불복 절차를 다 거치신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 절차를 할 때에는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모든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재심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겠습니다. 1년 전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과 저는 늘 장난을 치면서 힘든 군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가끔은 짓궂은 장난도 했는데요. 제가 후임의 중요 부위를 툭툭 치기도 하고 그저 재미로 성관계에 흉내를 내는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후임은 웃으면서 제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전역 2개월을 앞두고 후임이 저를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사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선을 넘는 장난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고 장난이라는 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지 내가 장난이라고 그랬다고 또 바로 장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형사사건까지 가는 경우 종종 있나요, 변호사님? 네, 군부대에서 유형이 종종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군형법의 92조의 3을 보면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인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포함하고 있고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학교의 학생, 부사관 후보, 군적을 가진 학생 그리고 예비역 보충역과 같은 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네. 고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난 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군형법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추행이 있고요. 또 그 밖의 추행으로 군인에 대해서 학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문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보면 지금 이 처벌 규정에 의하면 10년 또는 7년짜리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났더라도 처벌이나 수사 대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건 정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가해자는 지금 장난이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피해자는 난 성추행을 당한 거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거 입증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게 형사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고 수사기관이 다 적절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아마도 군대라는 특성상 그것을 본 목격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다른 목격자 아니더라도 뭐 CCTV나 당시에 또 군인들 요즘 핸드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촬영했다거나 가능한 모든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상담자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후임도 웃으면서 장난을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장난으로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받아줬다고 해도 성추행 같은 걸로 판단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리 MC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성적 수치심이나 그리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선량한 도덕,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이 웃으면서 받아줬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인 그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군대라는 특성에 봤을 때 상명하복이고 위계질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으면서 받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도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행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직후에 어떤 상대방 피해자의 반응 내지는 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들을 간의 관계, 어떤 관계였는지 과연 이걸 제대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이런 상황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 결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네,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추행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 단순히 징역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된다 그러면 징역형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지른 분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서 반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된다면 그렇다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제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인데요.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형사처벌까지 간다라면은 징역형이 되겠지만은 또 초범이라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쨌든 처벌을 받으시더라도 대응을 하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변호사님 좋을까요? 네,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좀 쉽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역도 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가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렇군요. 빨리 변호사를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내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범죄 행위한 게 맞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장난이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무리한 변명을 시도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합의하셔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그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장난으로 받아줬든 아니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만 합의가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노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행동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 병사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전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역을 하더라도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전역을 해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또 일반인 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군형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형법 1조 5항에 의하면 1항부터 3항에 규정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문을 말씀드린데요.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 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하거나 퇴직, 퇴교, 퇴영 이런 것을 했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를 군인 신분일 때 하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전역한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군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무리 나는 장난의 목적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건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해서는 사실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 가해자 쪽, 그러니까 상담자 쪽이 좀 취하면 도움이 될지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해자가 함부로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그렇게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 후에 피해자 쪽에서 응할 의사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때에만 합의를 시도하시고요. 우리 사회가 현재 성범죄, 특히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 수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합의가 꼭 필요한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